제43장 들으라. 쉿, 저 소리를 들었나 가봤고 불침번 때렸다. 밝은 달빛, 선원들은 가운데 가판의 물통에서 뒤쪽 난간의 물통 있는 데까지 쭉 열을 짓고 서서 양동이를 한 사람씩 건네줌으로써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이 신성한 뒷가판 구역 내에 있었으므로 목소리와 발소리 하나도 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가끔 돛이 펄럭거리는 소리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용골의 울부짖은 소리 외에는 깊은 침묵 속에서 양동이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 정적 속에서 뒤쪽 성강구에 서 있던 아치가 옆에 있던 초울로, 이 초울로는 스페인과 아메리카 토인의 혼혈아입니다. 초울로에게 속삭였다. 쉿,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 카바코? 자, 양동이 받아 아치, 무슨 소리 말인가? 또 들려서 성강기 밑이야. 들리지 않나? 기침 같은 소리야. 기침 같은 거 내버려둬. 돌아오는 양동이나 넘기게. 또 났어. 저 봐. 마치 두 서너 사람이 돌아눕는 것 같은 소리야. 이봐. 그만두지 않을 텐가? 그건 자네 뱃속에서 저녁으로 먹은 구운 빵 세 조각이 굴러가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양동이나 조심하라고. 자네가 뭐라 해도 내 귀는 확실해. 과연 그렇겠지. 자넨 퀘이크 노파가 놀리는 편물 바늘 소리를 낸트킷에서 50마리나 떨어진 바다 밖에서 들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해. 멋대로 비웃어. 이제 알게 될 거야. 들어봐 카바코. 뒤쪽 선창에 말이야. 아직 가판에 얼굴을 내놓지 않은 놈이 있어. 저 늙은이가 그걸 알고 있을 게 틀림없어. 언젠가 아침 당직 때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스톱이 플레스트에게 말했었어. 양동이. 네. 이렇게 짧게 끝나고요. 제44장입니다. 제44장 해도. 에이허브 선장이 선원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승인해 줄 것을 미친 듯이 요구한 그 다음날 밤의 폭풍이 끝난 뒤 그를 따라 선실로 들어갔다면 누가 고물 들보에 만들어 놓은 벽장으로 다가가 구김살 투성이가 되고 노래진 해도를 꺼내 피인으로 박은 테이블 위에 펼쳐 놓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앉아 눈에 들어오는 갖가지 선과 색을 무섭게 응시하고 그 빈 곳에다 연필로 천천히 침착하게 선을 여럿 그려 넣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간간히 옆에 있는 낡은 항해 일지를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배들이 이전에 항해하던 중에 향유고래를 잡았거나 보았던 시기와 해역을 조사하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렇게 열중해 있을 때 머리 위에 매달린 백납 램프는 배가 움직이는 것과 함께 끊임없이 흔들려 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 이마에 광선과 그림자를 쉴 새 없이 뒤섞으며 빛을 던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주름투성이의 해도에 선과 줄을 긋고 있을 때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이마에 깊이 그려진 해도에도 선과 줄을 그려넣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홀로 선실에 틀어박힌 에이허브가 해도를 유심히 들여다본 것은 어느 한밤의 하나는 일은 아니었다. 거의 매일 밤 해도는 끄집어내졌고 연필 표시는 지워지거나 새 표시가 그려 넣어졌다. 4대양의 해도를 앞에 놓고 에이허브는 오로지 자신의 영혼에 집착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완수할 생각으로 해류와 소용돌이 미로를 엮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레베아단의 습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의 막막한 대양 위에서 단 한 개의 생물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허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조류와 해류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향유고래의 먹이가 흐르는 곳도 모조리 알아냈으며 그것을 어느 위도에서는 어느 시기에 쫓아가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집중시켜 자신의 희생물을 언제 어디서 습격해야 하는지도 거의 정확하게 추리해낼 수 있었다. 향유고래가 어떤 특정한 수역에 나타나는 주기에 대한 사실은 확실했으므로 많은 포경자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만일 전 세계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전 포경선대의 기록을 대조해 볼 수만 있다면 향유고래의 이주는 정확히 청어대의 움직임이나 제비의 이동과 합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암시에 의거해서 향유고래의 이동 통로를 기록한 정밀한 해도를 만들려는 시도도 많았다. 게다가 향유고래는 먹이를 어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갈 때는 무언지 모르게 정확한 본능, 아니 신에게서 받은 비밀의 지혜라 할 만한 것으로 인도되어 맥이라고 불리는 곳을 헤엄쳐 간다.
이어지는 이동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해서 그 어떤 배가 어떤 해도에 의해서 항해하더라도 그 정확함의 10분의 1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경우 어느 한 고래가 취하는 방향은 청량사의 평행선처럼 직선이고 그 나아가는 길도 피할 수 없는 직선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그가 헤엄쳐 들어가는 맥은 대개는 수마일의 폭, 관로 속에 맥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데 따라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마일의 폭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마법의 지역을 따라 신중하게 미끄러져 갈 때 포경선의 돛대 꼭대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넘는 일은 없다. 결국 특수한 계절에 그 길의 그 범위 안에서라면 틀림없이 돌아다니는 고래떼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허브는 어느 정해진 시기에 이미 알려져 있는 어느 먹이터에서 고래를 만난다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먹이터 사이의 한없이 광막한 바다를 갈 때 기술만 있다면 도중에 고래를 만날 수 있게 되므로 자기가 장소와 때를 맞추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언뜻 보기에 그는 무모한 듯 하지만 논리적인 계획을 뒤엉켜 버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때를 지어 사는 향유고래는 먹이를 찾아 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온다고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위도 또는 경도에 나타날 무리가 지난 계절에 거기서 볼 수 있었던 무리와 같은 것이라고 결정짓는 것은 대체로 위험하며 그와 정반대의 특수사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 그런 사실은 대체로 성숙하고 늙은 향유고래 중에서도 외롭게 지내거나 숨어 사는 경우에 보다 한정된 의미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모비딕이 이를테면 인도양의 세이첼에서 또는 일본 연안의 화산만에서 지난해에 보였다 해서 피코도호가 다음에 같은 시절에 그 장소를 찾아간다 해도 거기서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그가 가끔 출연했다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모두 그 잠시 동안의 휴식처, 바다의 여인숙이라 할 만한 곳이며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에이허브가 목적을 달성할 기회란 설레에 의한 요행의 가망성뿐이고 그것이 확신에 가까운 것이 되어 이었고 에이허브가 갈망하듯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 특정한 시기와 장소는 전문용어라고 할 적도 시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모비딕이 수년째 주기적으로 마치 태양이 공전 주기에 의해 예견된 때에 어떤 성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듯 그 바다의 주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곳이 저 흰 고래와의 사투가 일어나서 그 바다의 파도가 그의 포악한 전설로 장식되고 이 노인으로 하여금 끔찍한 복수심을 품게 하여 편집 광해까지 이르게 한 그 비극의 장소였다. 그러나 이 불굴의 추적에 집요한 시몬을 쏟아부어 온갖 주의를 다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긴장하고 있는 에이허브이므로 그것이 아무리 바람직한 일이라 해도 지금 말한 단 하나의 궁극적인 사실에만 모든 희망을 걸 수가 없었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중간 추적의 손을 늦출 정도로 그 초조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피코도어가 낸티켓을 출항한 것은 그 적도 시기가 바로 시작되려던 무렵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선장이 남쪽으로 해로를 잡고 케이프호운을 돌아 위도 60도 밑으로 달려 적도 시기에 맞추어 적도의 태평양에 다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 계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코도어가 이렇게 적당하지 못한 시기에 출항했다는 것도 지금 말한 사태를 고려하여 에이허브가 결정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365일이란 낮과 밤의 여유가 있고 또 그 사이를 초조하게 마음을 졸이며 육지에서 잡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고래를 잡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만일 흰 고래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그 주름이 깊게 새겨진 머리 앞부분을 페르시아만이나 동진하에 다시 말해 그의 종족이 어물거리며 돌아다니는 어느 바다에 쑥 내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인도양의 계절풍, 남아메리카의 팜파스풍, 북서풍, 아프리카의 건조한 북서풍, 무역풍, 다시 말해 지중해 동풍과 아라비아 열풍을 제외한 어떤 바람이라도 모비딕을 찾아 지구를 돌아다니며 떠도는 피코도호의 백길에 모비딕을 불어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조리 계산에 넣어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는가. 거지없이 넓은 대양에서 다행히 단 하나의 고래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흰 고래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콘스탄티노플의 혼잡한 큰 거리에서 흰 수염이 난 회교도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아니다. 모비딕의 이상하게 생긴 흰 머리와 새하얀 흰 혹은 잘못 볼 수가 없다. 이 비문이네요. 흰 혹은 잘못 볼 수가 없다. 에이허브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해도를 잃는 데 정신을 쏟고 있다가 다시 자신의 명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놈을 사사시 조사하고 있지 않는가. 놓치는 일이 있을 리 없어. 그놈의 큰 지느러미는 구멍 두성이이고 길 잃은 양의 귀처럼 들쑥날쑥하거든. 그러자 그의 미칠 듯한 마음은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끝내는 산소 결핍 상태로 사고력을 잃고 갑판 위로 나와 정력의 회복을 꾀한다. 아, 신이여, 이룰 수 없는 복수의 소망에 불타고 있는 이 사나이는 어떤 광란의 고통을 견디어야만 합니까? 이 사나이는 손을 움켜쥔 채 잠들고 눈을 떠보면 손톱은 손바닥 안에서 자기의 피에 흥건히 젖어 있나이다. 때때로 참을 수 없이 생생한 밤의 꿈에서 지쳐 깨어나면 그 꿈은 낮 동안 강렬한 원기를 되찾아 광란의 불꽃을 터뜨리고 불타는 뇌 속에서 소용돌이 치다가 끝내는 생명 그 자체가 견뎌낼 수 없는 고뇌가 된다. 때때로 이 정신적 진통으로 육체는 허공에 떠돌고 몸속에서는 심년이 열리는 듯이 느껴지며 그 심년에서는 여러 갈래의 불꽃과 정광이 쏟아져 나오고 무서운 악기들이 여기에 뛰어내리라 손짓을 하고 몸속의 악마가 크게 입을 벌리며 격렬한 울부짖음이 배 안에 울려 퍼지는데 그 순간이 되면 에이허브는 눈을 번뜩이며 잠자리에서 달아나듯 이 선실을 뛰쳐나간다. 더구나 이런 일은 깊숙이 숨어있는 그의 약한 마음이 뛰쳐나왔다든가 자신의 결의에 놀랐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의의 격렬함 자체가 확실하게 표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때의 광기스린 에이허브, 계획적이고 무엇에도 당황하지 않는 흰 고래의 추적자, 해묵에서 잠을 청했던 이 에이허브는 무섭고 놀라서 해묵에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몸속의 영원한 생명의 원칙이나 영혼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 평소에는 인격을 형성하는 정신의 도구나 대리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잠자는 동안에 그 정신에서 떠났다가 자기도 모르게 광란의 불꽃에 다 타버리게 될 것을 피하려고 뛰쳐나온 것이므로 그 광란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근성이란 것도 영혼과 결부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마도 에이허브의 경우에는 자신의 온갖 상념과 상상을 단 하나의 숭고한 목적에 바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그 자체의 굽히기 어려운 의지에 의해서 신도 악마도 거역하면서 어느 쪽에도 구속받지 않는 생존물이 되어버린 것이리라. 아니, 동반자인 보통의 생명이 하늘에 거역해 스스로 태어나온 것에 전율을 느끼고 달아난데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활활 타고 있다. 따라서 에이허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선실에서 뛰쳐나갈 때 그 육체의 눈에서 번쩍이며 쏟아져 나온 고뇌의 영혼은 그때 이미 알맹이 없는 껍질뿐이고 형태없는 목류병자이며 살아있는 빛의 다발이면서도 색깔이 없는 물체, 곧 공허 그 자체였다. 신은 당신을 도울 것이다. 신이여, 당신의 사고가 당신 속에 또 하나의 괴물을 창조하였다. 그 치열한 사고가 스스로 프로메테우스를 만든 인간, 그 심장을 영원히 독수리의 먹이로 삼았으니 그 독수리는 바로 그가 만들어낸 창조물이었다. 제45장 선서구술서. 이 책 속에 씌어있는 이야기에 대한 한 그리고 향유고래의 습성에 대한 흥미롭고도 기이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으나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장의 첫 부분은 이 책 속의 어느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이해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고 제목에 대한 심한 무지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 이 이야기의 기묘한 대목의 순수한 진실성에 대해 품은 의혹을 해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구태여 나는 그러한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해가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포경 선언으로서의 내가 실제로 또는 믿을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말함으로써 소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 몇 가지 사실을 말한다면 내가 노리는 결론은 자연히 따라 나올 것이다. 첫째,
작사를 맞은 고래가 완전한 탈출에 성공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한 예로 3년 후 다시 같은 사람에게 잡혔는데 죽은 고래의 몸에서 동일인의 기호가 표시된 작살 2개가 뽑혀져 나왔다는 경우를 나는 3가지나 알고 있다. 작사를 맞은 뒤 다시 작사를 맞기까지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니 이보다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작사를 던진 사나이는 무역선을 타고 아프리카에 상륙하여 탐험대에 참가하였고 오지에 들어가 거의 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독사, 야만인, 호랑이, 독성이 강한 대기 및 낯선 오지를 방랑할 때 겪는 온갖 위험을 경험했다. 한편 그의 작사를 맞은 고래도 그 사이 여행을 떠나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아프리카의 해변을 여기저기 그 옆을 스치면서 지구를 3바퀴 돌았음에 틀림없었다. 이 사나이와 고래가 다시 만났을 때 사람이 고래를 정복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나는 3가지나 알고 있다. 그중 2번은 이미 한 번 공격을 받은 상태의 고래를 목격했고 2번째의 공격이 가해진 후에 그 시체에서 뽑힌 작살 2개에 똑같은 표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3년이 걸렸던 경우에 나는 2번 다 보트에 타고 있었고 2번째 볼 때는 3년 전에 본 이상한 큰 반점을 그 고래의 눈 밑에서 뚜렷이 보았다. 3년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었던 것도 같다. 내가 그 진상을 목격한 예는 앞서 말한 3가지 경우이며 더구나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예를 들자면 더욱 많지만 그 문제에 관한 그 사람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둘째, 육지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향유 고래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로는 바다 위에서 어떤 특정한 고래가 한참 후에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몇몇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고래가 주목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고래가 다른 고래와 판이하게 다른 신체상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설사 어떤 고래가 아무리 뚜렷한 특징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머지않아 그를 죽여 지극히 고귀한 기름을 짜냄으로써 그 특징을 어둠 속으로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참다운 이유는 이렇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어업의 관습 때문에 리날도 리날디니, 이 독일의 작가 홀피우스의 소설 주인공인 도적입니다. 리날도 리날디니처럼 그런 고래에는 흉포하기 비할 데 없는 명성이 붙어 다니고 따라서 많은 선원들은 그런 고래가 파도를 타고 얕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 잠깐 방수모에 손을 대든가 하여 경의를 표할 뿐 그 이상 접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육지의 경우로 본다면 성질이 격한 호거를 잘 알고 있는 초라한 사나이가 그를 만나면 절을 할 뿐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려 하면 건방진 놈이라고 한데 얻어맞을까봐 달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이들 유명한 명물 고래들은 각각 인류 명사가 되어 대양에서 유명한 명성을 떨쳤고 생전의 그 명성은 죽은 후에도 평선원들에게 불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에도 어울리게 마치 왕후와 같은 고귀한 특권을 지닌 입장이 되었으면 저 캄비시저, 페르시아 왕 캄비시저나 시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 티몰토미어, 너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 이름이 같은 동양의 해협에 오래 틀어박혀 있으면서 빙상 같은 상처를 안고 야자나무 우거진 온베이 해안에서 가끔 물을 뿜어 올렸던 유명한 고래 티몰토미어. 그대도 그랬었지. 뉴질랜드 잭이여, 타투섬 주위를 향해하는 모든 선원들의 공포였던 그대여. 또 일본 왕 모쿠안이여, 그 멋진 물뿜기는 가끔 하늘에 솟아있는 설백의 십자가처럼 생각되던 그대도 또한 그랬었지. 돈 미겔이여, 등에 신비한 상형 문자를 가진 옛 거북 같은 표시를 지닌 칠리 고래여. 이 4마리의 고래는 마리우스나 실러의 이름이 고전학 연구가와 친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래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톰이나 돈 미겔은 여러 포경선의 보트를 적으로 삼아서 많은 참여를 주었으나 끝내는 추적을 받고 완전히 꼼짝할 수 없이 포위되어 용감하고 날랜 포경 선장들의 손에 살해되었다. 그런 선장들이 닻을 올릴 때 이미 그 적을 목표로 마음을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버틀러 대장이 네르건세 숲속을 헤쳐나갈 때 인디언 왕 필립의 가장 뛰어난 전사이며 흉포하기로 이름난 야만인 아나원을 사로잡을 결심을 하고 있던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나는 흰 고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써나감에 있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에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 사실, 특히 고래로 인한 참화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야말로 진실도 허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안타까운 예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육지 사람들은 이 세계의 가장 단순하고도 명백한 경위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기 때문에 포경업의 역사적인 평범한 사실에 대한 약간의 암시라도 없으면 모비딕을 무슨 괴물로 알고 헐뜯으며 더욱 밉살스러운 일은 모비딕에 관한 이야기를 무슨 무시무시하고 참을 수 없는 우화로 아는 점이다. 첫째, 대개의 사람들은 이 대업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하여는 희미하고 스쳐 지나가는 막연한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테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빈번히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이 포경업의 재난이 불러일으킨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라장에서 50명 중에 1명도 고향에 돌아와 그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불쌍한 사나이가 뉴기니의 해안 밖에서 포경밧줄에 몸이 감겨 레비아단에 이끌려 바닷속으로 깔아앉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불쌍한 사나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읽을 신문의 사망란에나 나타날 게 아닌가? 아니, 이곳과 뉴기니 사이의 우편 배달은 매우 불규칙하다. 사실 뉴기니에 전기 우편물 따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태평양에 나간 어떤 항해에서 만난 30척가량의 배의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어느 배에나 한 명쯤은 고래에게 희생된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한 사람 이상 살해된 배도 있었으며 특히 그중 3척은 한 보트의 선원을 전부 잃어버렸다. 부탁이니 램프나 촛불을 절약해달라. 여러분들이 태우는 1갤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기름에는 사람의 피가 한 방울은 섞여 있을 테니까. 둘째, 육지의 사람들도 고래에 굉장한 힘을 지닌 거대하고 강한 생물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관념은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에게 보통의 것보다 2배나 더 큰 특수한 경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진심으로 나의 익살스러운 재능을 칭찬하였다. 영혼의 맹세하여 말하지만 내가 익살스러운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 나 개인을 떠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란 그 점이란 이렇다. 향유고래는 어떤 때에는 계획적으로 큰 배에 구멍을 뚫고 완전히 파괴하며 침몰시키기에도 족할 만한 힘과 지혜와 악의를 갖고 있다. 아니, 향유고래는 그 일을 해치우고 있다. 첫 번째 정은 1820년 낸트킷 소속 폴라드 선장이 지휘하는 에섹스호는 태평양을 순항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물뿜기를 목격하고 보트를 내려 향유고래의 무리를 쫓았다. 얼마 되지 않아 몇 마리의 고래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 갑자기 보트에게서 달아난 매우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무리들 중에서 튀어나와 본선을 향해 바로 덤벼들었다. 앞 이마를 선체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금방 구멍이 뚫리고 10분도 되기 전에 배는 산산이 부서져 가라앉았다. 그 후 배의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은 끝에 몇몇 선원은 보트로 육지에 다다랐다. 이윽고 고향에 돌아온 폴라드 선장은 다시 다른 배로 태평양으로 향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초 때문에 난파하는 운명을 만나서 그 배를 다시 잃자 즉시 바다와의 인연을 끊고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 요즘도 폴라드 선장은 낸트킷에서 살고 있다. 나는 조난 당시 에섹스호의 1등 항해사였던 오웬 체이스를 만난 일이 있다. 그의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기록도 읽었고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참화가 있었던 장소에서 수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이다. 두 번째 정은 역시 같은 낸트킷의 유니온호가 1807년에 아조레스 섬 밖에서 압수와 비슷한 공격 때문에 형편없이 부서졌다. 그러나 나는 이 재해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은 볼 기회가 없었고 다만 가끔 포경 선원들이 그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세 번째 정은 약 18년에서 20년 전쯤에 아메리카의 제1급 슬루프형 전함에 타고 있던 제2제독은 우연히 샌드위치 섬의 오하우 항구에 정박 중
어느 낸터킷의 배 위에서 한때의 포경 선장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고래의 이야기가 나오자 제독은 한자리에 있던 업계의 신사들이 고래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말했다. 그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이를테면 나의 견고한 전함은 어떤 고래가 덤벼도 물 한 방울 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수주일 후에 제독은 이 견고한 배를 타고 발파라이소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당당한 향유고래 한 마리가 그를 잡아 세우고 단 몇 분 동안 진지하게 의논 드릴 일이 있다고 했다. 그 의논이란 제독의 배와 세게 부딪히겠다는 것이었는데 제독은 모든 펌프를 동원하여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간신히 도망쳐 들어가 배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제독과 그 향유 고래와의 회견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타르수스의 사도 바울이 그의 불신을 고치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던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지만 향유고래는 장난삼아 함부로 덤빌 상대가 아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랑스도르프 항해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 이 랑스도르프는 독일의 박물학자이자 여행가입니다. 그 작가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겠지만 랑스도르프는 러시아 제독 크루젠스턴이 금세기 초에 나선 저 유명한 탐험 항해에 참가했다. 랑스도르프 선장의 항해기 17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항해 준비는 5월 13일까지 완전히 끝났고 이튿날은 오츠크를 향해 먼바다로 배를 몰았다. 날씨는 매우 청명했으나 추위가 심해서 일동은 몸에 두른 모피를 벗을 수가 없었다. 수일간 바람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간신히 19일째 되는 날에야 북수 쪽에서부터 쾌적한 바람이 불었다. 거대한 본선보다도 더욱 거대한 드물게 보는 고래가 해면 가까이 떠올라 있었는데 가판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은 전 속력으로 달리는 배가 거의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충돌을 피할 방도는 없었다. 그리하여 위험한 일에 부딪혔다. 이 거대한 동물은 등을 쳐들고 배를 적어도 수면 위 3피트 높이로 들어 올렸다. 돛대는 흔들거리고 돛은 떨어져 배 안에 있던 우리들은 즉시 가판으로 뛰쳐나가 이것은 배가 암초 위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본 것은 유유히 헤엄쳐가는 괴물의 모습이었다. 울프 선장은 즉시 펌프를 불러 이 습격으로 인한 손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했는데 다행히도 손상된 곳은 전혀 없었다. 이 배의 지휘자로서 이름을 남긴 울프 선장은 뉴 잉글랜드 사람으로 다년간 배를 지휘하면서 바다 위에서 거친 모험 생활을 지낸 뒤 오늘날에는 보스턴 가까이 있는 도체스트 마을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의 조카다. 특히 나는 그에게 랑스도르프의 이 대목에 대해 물었다. 그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증명해 주었다. 다만 배는 절대로 크지 않고 시베리아 연안에서 건조된 러시아 배이며 나의 백부가 본국에서 타고간 배를 팔아버린 후에 사들인 것이라고 했다. 또 역사상 유명한 저 담피어, 영국의 항해자이자 해적입니다. 저 담피어의 예친구 중 한 사람인 라이어넬 웨이퍼의 항해기. 경이로운 일들이 가득하고 불굴의 정신에 찬 구식 모험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항해기에도 지금 인용한 랑스도르프의 그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얼마간 씌어져 있으므로 앞의 예를 돕기 위해 여기에 덧붙여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본 바로는 라이어넬은 오늘날에는 후안 페르난도,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바다 밖이라고 하네요. 후안 페르난도라고 불리는 존 퍼디난도 군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4시경 아메리카 본토에서 약 150리그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고 있던 중 본선은 심한 충격을 받고 전원이 공포 상태에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황하여 일동은 죽음만을 기다리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그 충격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격렬해서 당연히 암초에 걸린 탓이라고 일동은 생각했던 것이다. 놀라움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연출을 내려 수심을 재어보니 바닥에는 닿지 않았다. 이 뜻밖의 당한 충격 때문에 폰은 그 대자 안에서 튀어나가고 선은 몇몇은 해먹에서 내던져졌다. 총을 베개 삼아 자고 있던 데이비스 선장도 선실에서 튕겨나갔다. 그 후 라이오넬은 이 충격의 원인을 지진으로 돌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무렵 스페인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던 지진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컴컴한 새벽에 일어난 습격이야말로 뱃바닥을 수직으로 들어올린
보이지 않은 고래의 짓이었다 해도 구태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향유고래가 가진 위대한 힘과 저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더 열거할 수도 있다. 향유고래는 공격에 오는 보트들을 본선 쪽으로 쫓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본선마저도 추적했는데 그때 갑판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창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국의 푸지 홀이 잘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그 힘에 대해 말한다면 헤엄쳐가는 향유고래를 붙잡아맨 밧줄은 파도가 잔잔할 때면 본선에 메어지는데 그것이 거대한 선체를 마치 수레를 끄는 말처럼 끌고 갔다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또 종종 관찰된 바인데 작사를 맞은 향유고래는 그 힘을 회복하는 동안 결코 맹목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추적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주도 면밀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성격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습격을 받으면 종종 그 입을 벌려 잠시 그 무서운 형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기로 하겠다. 이것은 무척 특기할 만하고 의미심장한 예이다. 우리는 이 책에 소개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오늘날 밝혀진 사실로도 입증될 뿐 아니라 이런 놀라움은 결국 태고 때부터 되풀이되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솔로몬을 본받아 100만 번이고 아멘이라고 말한다. 진실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기원 후 6세기 아스티니아누스가 황제였고 벨리사리우스가 장군이었을 때 기독교 신자인 프로코피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도독이 있었다.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는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모든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고 군의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가장 과장이 적은 역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사항과는 조금도 관계없는 한두 가지 점을 제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적은 역사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프로코피우스는 그 역사책 속에서 그가 콘스탄티노플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프로폰티스 혹은 마르모라라고 불리는 바다 근해에서 50여 년 동안이나 배를 침몰시키곤 했던 거대한 바다 괴물이 잡혔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사건을 이러쿵저러쿵 부정하기란 쉽지 않고 또 부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 바다의 괴물이 어떤 종족이었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배를 침몰시킨 일이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고래였음에 틀림없으며 나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향유 고래였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오랫동안 향유고래는 지중해와 그를 이어주는 깊은 바다에서는 항상 미지의 존재였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오늘날의 갖가지 상황으로 보아 그런 바다는 향유고래가 무리지어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근대의 향유고래가 지중해의 모습을 보였다는 예가 가끔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확실히 믿을만한 것은 영국 해군의 데이비스 제독이 바바리 연안에서 향유고래의 해골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함이 쉽게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향유고래도 같은 길을 잡아 지중해에서 프로폰티스로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프로폰티스에서는 내가 알기에 큰 고래의 영양소가 되고 있는 작은 청어나 작은 정어리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향유고래의 먹이인 오징어 종류는 그 바다 밑에 숨어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최대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것이 해면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술들을 적당히 조합하여 조금만 추리해 본다면 반세기 동안 로마 황제의 배에 구멍을 뚫은 프로코피우스의 바다 괴물은 틀림없이 향유고래였음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제46장 억척. 에이허브는 모비딕을 끝내 잡고야 말겠다는 뜨겁게 불타는 목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불사르고 있었고 또 오직 그 하나의 열망을 위해서는 온갖 지상의 이익을 희생할 각오였지만 그 항해 중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포획물도 전혀 버릴 생각이 없었다. 천성적으로나 또는 오랜 세월의 관습에 의해서 격렬한 고래잡이다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면 더욱 강한 다른 동기도 몇 가지 그에게 깃들어 있었기 때문일까? 흰 고래에 대한 복수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었고 모든 향유고래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가 괴상한 물고기를 하나라도 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흰 고래를 만날 기회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설사 그의 편집증을 계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예외로 치더라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있다. 곧 그를 지배하는 과격한 열정에 꼭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진 않았다.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에이허브도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별별 도구 중에서 인간만큼 고장이 잘 나기 쉬운 도구도 없다. 에이허브는 자기가 스타벅에게 휘두르는 지배력이란 어떤 점에서는 자석과도 같지만 그 우월감도 체력의 우월이 지적게임 제압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모든 면을 덮어버릴 수는 없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에게는 지능이란 것이 육체력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에이허브가 스타벅의 두뇌에 자력을 부어넣는 한 스타벅의 육체와 강요된 의지는 에이허브의 수중에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등 항해사는 마음속에선 선장의 목적을 언짢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가 기꺼이 떠날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에이허브는 알고 있었다. 흰 고래를 발견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긴 세월 동안 스타벅에 대해서는 무언가 상식적이고 신중하고 정황에 맞는 영향력을 갖게 하지 않으면 언제 공공연히 선장의 지위를 거역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에이허브가 모비딕 때문에 광란하면서도 마음의 치밀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음을 통찰한 그 놀라운 분별과 교활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당분간 이 포경항해에서 필연적으로 덮쳐올 어떤 불경스러운 환영을 떨쳐내야만 하고 또 관로 속에 어떠한 행동도 휩쓸리지 않고 항상 빠지기 쉬운 어떤 명상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항해의 무서움의 정체는 몰래 덮어두어야 하며 고급 선원이나 평선원들이 긴긴 밤의 불침번을 쓸 때 모비딕 이외에 관심을 둘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야만적인 선원들이 항해 목적을 듣고 열렬하고 성급하게 환호성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선원들이란 다소 변덕스러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정치 않은 기후 속에 살며 그 변덕스러움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대하고 막막한 목적을 쫓으려 할 때에는 설사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생명과 환희와 열정을 약속하는 것일지라도 그때그때의 흥미와 이를 삽입해서 마지막 돌진으로 달리기 위한 정력을 저장해 두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더욱이 에이허브는 다른 점도 생각하고 있었다. 강한 감동에서 분발할 때 인간은 모든 비속한 생각을 떨쳐버리긴 하지만 그러한 순간은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조화물은 에이허브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변하지 않는 천성이 비속하다. 가령 흰 고래가 그들 야만적인 선원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그 야만성에 작용하여 어느 정도 기사수행의 아름다움을 그 가슴에 싹트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이익을 떠나서 모비딕을 쫓고 있는 그 사이에도 그들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식욕을 채울 음식만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숭고한 기사도 정신으로 불탄 옛날의 십자군도 성스러운 무덤을 향해 2000마일의 산천을 지나갈 때 중간에서 강도나 소매치기 또 그 밖에도 직색상 얻어지는 여분의 수입이 없이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을 오직 낭만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그 한 가지에만 잡아두었다고 하면 그 목적에 실정이나 달아나는 자가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이 선원들을 돈으로 낚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돈으로 하고 에이허브는 생각한다. 지금은 돈 따위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달이 지나 그 돈벌이의 가망도 없게 되는 날에는 이 돈이 잠잠하던 그들에게 모반을 일으키게 하고 에이허브를 처치해 버릴 것이다. 에이허브로서도 좀 더 절실한 동기가 마음속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소 때가 이른 시기에 피코도의 항해에 대한 중요하고도 비밀한 목적을 충동적으로 발표한 지금 에이허브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듯 자기가 이 배를 탈취한 사나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선원들이 그를 마음만 먹으면 또는 그럴 능력만 있다면 앞으로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서 그 지휘권을 빼앗을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등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를 탈취했다는 것이 은근히 암시되어 그런 인식이 퍼짐으로써 생길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 에이허브도 전력을 기울여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그 방위 수단은 오로지 그 자신의 지능과 용기와 수완에 달려있고
선원들의 그때그때 변하는 기분의 파동을 주의 깊고 세밀하게 계산하고 관찰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여기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이유로 A협은 상당할 정도로 피코도 본래의 명목상의 항해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모든 관습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평소 칭송받던 열정적인 관심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 때문인지 종종 새 돛대의 꼭대기를 향해 눈을 커다랗게 뜨고 감시해서 돌고래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말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 감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상되었다. 제47장 거적 만들기. 흐리고 무더운 오후 선원들은 갑판 여기저기를 빈들빈들 거닐거나 낯빛을 띤 바다 저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퀴케그와 나는 보트를 붙잡아 매는 밧줄로 쓰이는 밧줄 거적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경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어떤 낌새를 풍기고 공기 속에는 꿈꾸는 듯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숨겨져 있어 입을 다물고 있는 선원들은 제각기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자아로 가라앉아 있는 듯 했다. 나는 부지런히 거적을 만들면서 퀴케그의 하인이나 시동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긴 날줄 사이로 시줄을 손을 북 삼아 넣고 빼고 하고 있었고 퀴케그는 옆에 서서 쉴 새 없이 무거운 떡갈나무 막대기를 날줄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멍하니 파도 위를 바라보며 근성으로 시줄을 옮기고 있었다. 배와 바다 위에는 아주 나른한 꿈꾸는 듯한 기분이 감돌았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다만 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떡갈나무 막대기의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마치 이것이 시간의 배틀인 것처럼 나 자신도 운명의 배틀을 기계적으로 짜나가는 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에는 날줄이 고정되어 있어서 다만 단조롭고 변함없이 왔다 갔다 시계추 운동을 할 뿐이며 그 운동도 단지 시줄과 서로 엮어지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 날줄은 필연적인 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손으로 나 자신의 북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변함없는 날줄 속에 나의 운명을 짜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퀴케그의 충동적이고 무심한 떡갈나무 막대기는 시줄을 때로는 비스듬히, 때로는 옆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이 마지막 두드림의 난폭함에 따라 완성된 직물의 모습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야만인의 막대는 이렇게 해서 결국 시줄도 날줄도 만들어 간다. 이 무심하고 태평스러운 막대기는 결국 우연일 것이다. 우연과 자유의지와 필연이라는 결코 사이가 나쁜 것만도 아닌 세 사람의 새끼를 꼬듯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 종국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똑바른 필연의 시줄은 시계추처럼 움직이지만 그것도 다만 종국의 귀착을 굳힐 뿐이다. 그러나 자유의지 역시 자신의 북을 시줄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우연은 그 똑바른 필연의 시줄에 묶이고 한편으로는 자유의지 때문에 변경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제어하고 사건의 마지막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계속 짜고 있을 때 참으로 이상한 기다랗게 꼬리를 끄는 이 세상의 것이라 생각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 나는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자유의지의 공도 떨어뜨린 채 그 소리가 날개짓을 하며 떨어지는 쪽의 구름 사이를 지켜보았다. 돛대 꼭대기의 가름대에는 미친 사람 같은 게이헤드 출신의 태슈태고가 있었다. 그 몸은 몹시 흥분한 듯 앞으로 뻗어 있었고 손을 지휘봉처럼 길게 뻗쳐 연속해서 외쳐대고 있었다. 아마도 이런 순간에 똑같이 높이 솟은 수백 척의 포경성 감시대에서도 같은 외침 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해도 그 귀에 익은 외침이 인디언인 태슈태고가 내는 것만큼 괴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머리 위에서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흔들리며 서서 미친 듯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상상해보라. 누구나 그 광경을 보면 운명의 그림자를 지켜보고 그 운명이 다가온 것을 끔찍한 목소리로 알리고 있는 예언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을 뿜는다. 저기 물을 뿜는다. 어느 쪽이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야. 이 마을 앞이야. 큰 무리를 짓고 있어. 순식간에 온 배 안에 큰 소동이 일었다. 향유고래는 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물을 뿜고 있었다. 그것으로 고래잡이는 그들을 다른 물고기들과 구별해낸다. 꼬리 지느러미가 가라앉았다. 태슈태고가 외쳤다. 고래떼는 시계에서 사라졌다. 이봐 급사.
에이허브가 소리쳤다. 시간, 시간. 소년이 급히 아래로 내려가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에이허브에게 보고했다. 배는 바람을 등지고 가볍게 흔들리면서 움직여 나아갔다. 태슈태고는 고래가 머리를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향한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배 앞쪽에서 발견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향유고래라는 놈에겐 가끔 남을 속이는 묘한 재주가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앉았는가 하면 물속에 숨었을 때 한 바퀴 돌아서 금방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가는데 지금 이런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태슈태고가 목격한 고래들에겐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고 우리의 접근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보트에 타지 않고 본선에 남게 된 사람 중 한 사람이 곧 인디언과 교체되어 큰 돛대 꼭대기에 섰다. 앞돛대와 뒷돛대 꼭대기의 선원들도 내려왔다. 밧줄통이 각각의 자리에 고정되고 기중기는 내밀어지고 큰 돛대의 활대는 당겨지고 보트 세척은 높은 벼랑에 휘달린 회양을 따는 바구니처럼 매달렸다. 과격한 선원들은 배전 바깥쪽에서 가슴을 울렁이면서 한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한 발은 배전을 밟고 있었다. 긴 행렬을 이루어 적함에 뛰어들려고 하는 군함의 선원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위기 일발의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난 외침 소리가 일동의 시선을 고래로부터 빼앗았다. 놀랍지 않은가? 어두운 에이허브의 주위에는 공기 속에서 합성된 것으로밖에 생각지도 않은 금붉은 5 유령에 둘러싸인 에이허브의 암울한 모습이었다.